진리올라와 나는 부활절이 지나자마자 담임선생님 집에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집은 성가족 성당 바로 옆에 있었다. 선생님 집 창문은 공원을 향해 있었고 그곳에서는 녹음이 우거진 들판 너머 철도의 첨탑까지 훤히 보였다. 진리올라가 우리 집 창문 아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다가 바로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선생님과 하는 과외 수업을 좋아했다. 수업이 끝나면 올리베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하트 모양의 마른 비스킷과 탄산음료를 주시곤 했다. 릴라는 단 한 번도 수업에 오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따로 수업료를 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아주 가까워진 후였기 때문에 자신은 시험을 볼 것이며 나와 함께 중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는 네가 빌려주면 되지. 돈 아클레가 준 돈으로는 작은 아씨들을 샀다. 릴라는 이미 작은 아씨들을 읽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책을 사기로 했다. 우리가 4학년 때 올리베로 선생님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읽을 만한 소설들을 빌려주셨다. 그때 릴라가 받은 책이 바로 작은 아씨들이었다. 선생님은 릴라에게 그 책을 빌려주면서 말했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지만 너는 읽을 수 있을 게다. 내게는 사랑의 학교란 책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 그 책을 고른 이유 따윈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릴라는 작은 아씨들과 사랑의 학교를 단숨에 읽어버렸다. 그러고는 작은 아씨들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고 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사랑의 학교도 겨우겨우 읽은 터라 작은 아씨들은 읽어보지 못했다. 나는 더디게 책을 읽는 편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선생님께 책을 돌려주면서 릴라는 이제 작은 아씨들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책을 아직 읽지 못한 나와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릴라는 큰 결심을 하고 나를 찾아와 집 밖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돈 아클레가 준 돈을 넣어둔 철통을 묻어놓은 저수지로 함께 가서 돈을 꺼내 들고 욜란다 아주머니의 문구점을 찾아갔다. 욜란다 아주머니는 문구점 쇼윈도에 언제부턴지 알 수 없는 오랜 옛날부터 작은 아씨들을 진열해 놓았다. 어찌나 오랫동안 진열되어 있었는지 종이가 햇빛에 누렇게 발해 있었다. 가져간 돈이 그 책을 사기에 충분한지 묻자 다행히 그렇다고 했다. 릴라와 내가 책의 공동 소유주가 된 뒤 작은 아씨들을 읽기 위해 뜰에서 만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그 책을 눈으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읽기도 했다. 몇 달 동안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책은 이내 너덜너덜해졌다. 책등이 뜯어지고 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책장도 나달나달해졌다. 하지만 그 책은 우리의 책이었고 릴라와 나는 그 책을 너무나 사랑했다. 책 지킴이 역할은 내가 맡았다. 릴라가 자신의 집에 그 책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작은 아씨들을 우리 집 책꽂이의 교과서 사이에 꽂아두었다. 릴라의 아버지는 릴라가 책을 읽는 것만 봐도 화를 냈다. 리노는 그런 릴라를 보호해 주었다.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결정할 때도 리노와 그의 아버지는 다툼을 벌였다. 그때 리노는 16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리노는 몹시 신경질적인 소년이었는데 바로 그 무렵 자신의 임금 문제로 아버지를 상대로 투쟁하기 시작했다. 리노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구두방으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하니 자신에게도 합당한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리노의 주장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몸뚱이를 눕힐 침대가 있고 삼시세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대체 왜 돈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의 의무는 가족을 돕는 것이지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리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리노에게 말했다. 얘야, 난 네게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단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후한 임금이라고 생각해야 해. 조금만 더 배우면 너 혼자서 굽도 수선하고 테두리도 수선하고 밑창도 수선할 수 있게 될 거야. 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네게 알려주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대로 신발을 만들 수 있게 될 게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임금 지급 방식으로는 리노를 설득하지 못해 아버지와 아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언제나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 그들의 싸움은 언제나 돈 문제로 시작해서 릴라 문제로 끝을 맺었다. 아버지가 월급을 주면 제가 릴라를 공부시킬게요. 리노가 말했다. 공부? 내가 공부를 한 적이 있니? 아니요. 그럼 너는 공부를 했냐? 아니요. 그런데 여자인 내 동생은 왜 공부를 시켜야 한단 말이냐? 이들의 다툼은 늘 아버지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리노가 뺨을 얻어맞으면서 끝이 났고 그럴 때마다 리노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마지못해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릴라는 아버지와 오빠의 싸움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게 특별히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증오했던 나와는 달리 릴라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언제나 친절하고 계산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부탁한다고 했다. 딸아이가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고 아버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또 릴라의 성명 축일에는 직접 그녀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서 비스킷 4조각을 곁들여 침대로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렇지만 페르난도 아저씨의 기준으로 릴라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릴라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체룰론에는 식구가 많았는데 모두 구두방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미혼인 페르난도 아저씨의 2 여동생과 눈치아 아주머니의 부모님들까지도 그랬다. 아저씨에게 릴라의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그것은 눈치아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오빠인 리노만이 의견이 달랐고 용기 있게 아버지에게 맞섰다. 릴라는 믿을 구석도 없는데 리노가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해낼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릴라는 리노가 아버지에게서 임금을 받아내 그 돈으로 자신을 학교에 보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수업료를 내야 한다면 리노 오빠가 내줄 거야. 릴라가 내게 설명했다. 릴라는 리노가 수업료뿐 아니라 교과서며 펜, 필통, 색연필, 세계지도, 앞치마, 리본을 살 돈도 모두 줄 거라고 생각했다. 릴라는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릴라는 공부를 마치면 오빠를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돈을 아주 많이 벌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닐 때 우리의 관심은 부자가 되는 것에 꽂혀 있었다. 소설에 언제나 보물 찾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부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부라는 것이 보물 상자 속에 담겨서 동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상자가 열릴 순간까지 말이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다 언젠가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돈을 공부와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책을 쓸 수 있고 책이 팔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가 수많은 상자에 담긴 빛나는 금화 같은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보물상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함께 책을 쓰기로 하자. 언젠가 릴라가 내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릴라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작은 아씨들의 저자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 일부를 가족에게도 나누어 줬다는 사실을 알고부터였던 것 같지만 실은 그조차도 확실하지는 않다. 나는 릴라의 제안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는 중학교 입학시험만 끝나면 바로 책을 쓰기 시작하자고 했다. 릴라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진리올라와 함께 담임선생님에게 오후 과외 수업을 받느라고 공부할 것이 많았던 나에 비해 릴라는 자유시간이 많았다. 릴라는 나 없이 혼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릴라가 내게 소설을 가져와 읽어보라고 내밀었을 때 사실 나는 기분이 조금 상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실망감을 감추고 되레 호들갑을 떨었다. 릴라가 내민 것은 네모난 칸이 그려진 10장 남짓한 종이를 잘 접어서 재단용 바늘로 고정시킨 종이 뭉치였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 겉 표지도 있었다. 그 소설의 제목도 기억한다. 푸른 요정이었다. 아, 얼마나 열정적인 이야기였던가. 어려운 단어도 수없이 많았다. 나는 릴라에게 이 책을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릴라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내가 직접 선생님께 보여드리겠노라고 했다. 릴라는 못내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올리베로 선생님 댁에 수업을 받으러 가서 진리올라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선생님 앞에 푸른 요정을 들이밀었다. 릴라가 쓴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설명하면서 릴라가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못된 짓거리를 할 때 빼고는 릴라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했던 선생님이 이번만큼은 차갑게 대답했다. 치를로에게 이럴 시간이 있으면 시험 공부나 하라고 전해주렴. 선생님은 릴라의 소설을 받아들기는 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선생님의 태도에 당황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릴라의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 어머니 때문에 릴라까지 미워진 걸까? 릴라네 부모님이 수업료를 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신 걸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다음 나는 조심스럽게 선생님께 푸른 요정을 읽어보셨는지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평소와는 다른 우울한 목소리로 마치 나와 선생님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투로 말했다. 그레코 얘야, 너 천민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있니? 네? 천민이요? 그라크스 형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어요. 천민들의 호민관 제도를 배울 때요. 천민은 좋지 않은 것이란다. 네.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식들도, 자식의 아이들도 천민으로 남는 거란다. 그러니 체를로는 내버려 두고 네 생각이나 하렴. 그 외에도 올리베로 선생님은 단 한 번도 푸른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릴라는 한두 번 정도 내게 소식을 묻다 결국 포기했다. 릴라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조금만 생기면 다른 소설을 쓸 거야. 그 소설은 별로였어. 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형편없었어.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릴라는 눈에 띄게 학급에서 활기를 잃었다. 아마도 담임 선생님이 예전처럼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고 가끔은 지나치게 특출난 릴라를 성가셔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학년 말 경합에서 그녀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물론 오만함에 가까운 예전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없어졌다. 경합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경쟁자들, 그러니까 릴라와 질리올라와 나에게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만든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놓았다. 질리올라와 나는 낑낑대며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릴라는 언제나처럼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문제에 도전했다. 릴라는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평소와는 다른 수줍은 목소리로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풀지 못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오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올리베로 선생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릴라를 몰아세웠다. 창백한 얼굴로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서서 선생님의 아기에 찬 공격을 받고 있는 릴라의 모습은 연약해 보였다. 릴라의 고통은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릴라의 아랫입술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문제가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못 풀겠다고 해야지.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수업은 그렇게 끝났다.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앞둔 어느 날, 릴라는 내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실행에 옮길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을 또 하나의 일을 제안했다. 학교 수업을 하루 빼먹고 동네 밖으로 나가보자는 것이다. 그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기억이 닿는 한 나는 4층 정도 높이의 하얀 건물들과 뜰, 교구, 동네 공원의 범주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본 적도 없었다. 들판 너머로는 기차며 자동차,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나 자신에게조차 대체 저 많은 자동차며 트럭, 기차들은 어떤 도시, 어떤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릴라도 그때까지는 바깥 세상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 그날만은 모든 것을 혼자 계획했다. 릴라는 내게 어머니에게는 방과 후에 학기말 파티를 하러 모두 함께 선생님 댁에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나는 이때까지 선생님이 자기 집의 학생들을 모두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 했지만 릴라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라 우리 부모님 가운데 누구도 학교까지 찾아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릴라의 말을 믿었다. 일은 정확하게 그녀가 말한 대로 진행되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와 동생들뿐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내 말을 믿었다.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네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계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동네 뒤편에는 나무가 무성한 낮은 언덕이 펼쳐져 있었고 불을 밝힌 선로를 따라서는 간간히 건물들이 서 있었다. 동네 앞쪽에는 찻길 너머로 저수지를 따라 구멍이 파인 울퉁불퉁한 좁은 길이 길게 뻗어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서 걸어가다 보면 오른편에는 드넓은 하늘 아래 나무 한 그루 없는 들판이 길게 펼쳐졌고 왼편에는 입구가 3개인 터널이 있었다. 철로가 보이는 역사까지 기어 올라가서 날씨가 좋을 때 먼 곳을 바라보면 나지막한 건물들과 석회암으로 만든 벽, 무성한 식물들 너머로 높고 낮은 2 봉우리가 있는 푸르른 산이 보였는데 이 산의 이름은 베수비오 화산이었다. 하지만 언덕만 올라가도 볼 수 있거나 매일같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풍경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상상은 우리를 흥분케 했다. 릴라는 베수비오 화산 방향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바다에 가본 적이 있는 리노는 릴라에게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다. 리노는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수영하러 가곤 했다. 보통은 여름에 갔지만 가끔은 겨울에 가기도 했다. 리노는 릴라에게 언젠가는 그녀를 바다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동네에서 바다를 본 사람이 리노만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바다를 보았다. 언젠가 니노와 그의 동생 마리사는 특별할 것 없다는 투로 가끔 해산물과 타랄로 비스킷을 먹으러 바닷가에 간다고 했다. 질리올라도 벌써 바닷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질리올라, 니노, 마리사는 동네 공원 말고 더 먼 곳까지 아이들을 데려가주는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행운아들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픈 다리에 모래찜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를 바다로 데려간 적이 있다고 했다. 사실 아주 희미하게 바다의 푸른빛이 기억날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릴라가 자기는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나도 그렇다고 했다. 릴라는 리노처럼 바다까지 혼자 걸어가기로 결정했고 나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했다. 그날이 바로 내일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상시 학교 가는 것처럼 준비를 마쳤다.
나는 따뜻한 우유에 빵을 적셔 먹고 가방과 앞치마를 챙겼다. 언제나처럼 현관 앞에서 릴라를 기다렸다가 평소와 같이 오른쪽으로 향하지 않고 길을 건너 터널을 향해 왼쪽 길로 걸어갔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날씨는 이미 더웠다. 햇볕에 바짝 마른 풀과 흙냄새가 아주 강했다. 우리는 커다란 관목 사이를 지나 선로 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샛길로 들어섰다. 전봇대에 다다르자 앞치마를 벗어 가방에 넣고 숲을 가운데 숨겼다. 그런 다음 익숙한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릴라와 나는 한껏 흥분해서 터널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날듯 뛰어내려갔다. 터널 맨 오른쪽 입구는 암흑에 쌓여 있었다. 그때까지 그렇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터널은 한없이 길었고 반대편 끝에 보이는 빛나는 둥근 출구는 한없이 멀게 느껴졌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발소리와 함께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은빛 물줄기와 물 웅덩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계속 앞으로 나갔다. 릴라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크게 울려 퍼지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웃었다. 우리는 함께 또는 각각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소리가 울리는 것이 신기해 웃고 소리치고 웃었다. 긴장이 풀렸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다. 아직 남은 시간은 많았고 가족 중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자유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나는 항상 그날 여행의 전반부를 생각한다. 터널에서 나온 순간과 끝없이 펼쳐진 고든 길을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 리노는 그 길의 끝에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미지에 노출된 듯한 그 느낌을 즐겼다. 그때의 느낌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돈 아킬레의 집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를 때의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태양은 잔뜩 낀 구름 위에 떠올랐고 어디선가 강한 탄내가 났다. 우리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무너져 내린 담벼락을 따라서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소리와 뭔가가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오는 낮은 건물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가는 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제 방에서 내려와 힝힝거리며 길을 건너는 말을 보았다. 발코니에 나와 찬빛으로 머리를 빗는 젊은 여자도 보았다. 또 한 무리의 괴물 같은 아이들도 보았는데 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우리를 위협적으로 바라보았다. 폐허에서 튀어나온 셔츠바람의 뚱뚱한 남자와도 마주쳤다. 그는 바지를 내리고는 자신의 물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광경도 두렵지 않았다.
엔초의 아버지가 허락해줘서 그의 말 돈 니콜라를 몇 번인가 만져보았기 때문에 말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우리 구역의 사내 아이들도 만만치 않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 동네에서도 미미 영감이 학교에서 돌아갈 때마다 자신의 역겨운 물건을 보여주곤 했기 때문에 셔츠바람의 사내도 두렵지 않았다. 벌써 3시간이 넘게 길을 따라 걸어갔지만 그곳의 광경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광경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릴라가 있어서 내가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갔지만 느낌으로는 릴라가 나보다 10걸음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만년 2등이었던 나는 언제나 1등인 릴라라면 가는 법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 바다까지 가는 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릴라라면 온 세상이 머릿속에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 때문에라도 우리 주위를 둘러싼 세상이 엉망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분 좋은 느낌에 나 자신을 맡기기로 했다. 나는 하늘이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빗줄기를 본 것을 기억한다. 땅의 표면에서 보는 그 빛은 어딘가 빈곤하고 불결해 보였다. 얼마 후 우리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릴라는 걷는 속도를 늦췄고 나 역시 그녀를 따라 속도를 늦췄다. 내게 못된 장난을 치려다가 후회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릴라의 시선과 2~3번 마주쳤다. 대체 무슨 일이지? 나는 릴라가 너무 자주 뒤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덩달아 뒤를 돌아보았다. 릴라의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우리 동네와의 경계선인 터널의 모습이 자취를 감춘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이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하지 않은 길에 들어섰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길도 마찬가지였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 주변 풍경이 점점 더 폐허에 가까워졌다. 우리 주위에는 찌그러진 물통이며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고철이 된 자동차들과 바퀴살이 빠진 수레바퀴, 반쯤 부서진 가구들이며 녹슨 고철 더미 따위가 널려 있었다. 릴라는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걸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뭔가 잘못되고 있나? 나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아침에만 해도 높던 하늘이 한껏 땅과 가까워져 있었다. 등 뒤는 이미 어둑어둑했고 무겁고 커다란 구름이 나무와 가로등 위에 내려앉았다. 우리 앞에는 아직까지 밝은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보랏빛에 가까운 잿빛 영역에 침범당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덜컥 겁이 났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나를 두렵게 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릴라의 표정이었다. 릴라는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안절부절 못하며 앞뒤 좌우를 번갈아 봤다. 릴라가 내 손을 아주 세게 잡았다. 설마 릴라가 겁이 난 걸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윽고 빗방울이 하나둘씩 내려와 먼지 위에 떨어졌다. 땅 위에 작은 갈색 얼룩들을 남겼다. 돌아가자, 릴라가 말했다. 바다는 너무 멀어. 집도 멀지 않아? 그렇지. 그렇다면 바다에 가자. 안 돼. 왜? 나는 릴라가 그렇게 흥분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무엇인가 있었다. 그 무엇인가는 릴라의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릴라는 차마 내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나를 급히 집 쪽으로 잡아 끌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왜 계속해서 바다로 가지 못한단 말인가? 시간은 충분했고 바다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비가 온다 해도 돌아가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젖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릴라에게서 배운 것인데 정작 그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때 보라색 섬광이 검은 하늘을 두 동강 냈고 아까보다 훨씬 큰 천둥 소리가 났다. 릴라는 나를 확 잡아당겼고 나는 마지못해 우리 동네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고 빗줄기가 더 거세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폭포수 같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둘 중 누구도 우선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거센 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쫄딱 젖은 채 맨발에 신은 낡은 샌들로 이미 진흙탕이 되어버린 땅을 박차며 숨이 끊어지도록 달려갔다. 도저히 더는 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속도를 늦췄다. 천둥 번개에 빗물이 용암처럼 길가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커다란 트럭들은 굉음을 내며 진흙물로 파도를 만들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요동치는 가슴을 안고 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뒤에는 빗줄기가 가늘어졌고 나중에는 흐린 하늘만 남았다. 릴라와 나는 흠뻑 젖은 상태였고 머리카락이 머리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 상태로 다시 터널을 가로질러 들판 쪽으로 나왔다. 비에 젖은 감목에 몸이 스칠 때마다 추워서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가방을 찾아서 젖은 옷 위에 마른 앞치마를 입고 집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둘 다 잔뜩 긴장해서
땅만 바라보고 걸었다. 릴라는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업이 끝날 때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어머니가 우산을 쓰고 나를 선생님의 파티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학교까지 온 것이었다. 나도 학교에 없고 선생님의 파티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나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힘겹게 절뚝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릴라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그녀를 내버려 두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는 내게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뺨을 때렸다.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우산으로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릴라는 별 문제 없었다. 그녀 가족 중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일러바쳤다. 아버지에게 나를 때려주라고 했다.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를 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 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뺨을 때려놓고서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결국 나도 때렸다. 그날 밤 나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우리는 바다로 가야 했는데 가지 못했다. 나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얻어맞았다. 그 과정에서 릴라와 나의 사고방식이 뒤바뀌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비가 와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나는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처음으로 느껴본 그 거리감은 모든 걱정과 인간 관계에서 나를 자유롭게 했다. 반면 릴라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후회했으며 바다를 포기하고 우리 동네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나는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릴라를 현관에서 기다리지 않고 혼자 등굣길에 나섰다.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는데 팔에 든 멍을 본 릴라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미 지난 일이 아닌가. 부모님이 널 때리기만 했어? 그럼 뭘 더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라틴어 수업에는 계속 보내주시겠대?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릴라를 바라보았다. 설마 그런 걸까? 릴라는 부모님이 벌로 내 중학교 진학을 취소하게 하려고 나를 꼬드긴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중학교에 가지 못할까봐 그렇게 서둘러서 나를 다시 데려온 걸까? 세월이 흘러 오늘에 와서야 나는 생각해 본다. 사실 릴라는 때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